시사 매거진 2015. 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2015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도희입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신문을 몇 번이나 보시는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시사에 관심을 갖지 못하시는 여러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DKBS의 유일무이한 시사 프로그램 시사 매거진이 왔습니다. 선별하고 또 선별한 꼭 알아야 하는 이슈의 기사와 시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사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9월 30일 시사 매거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오셨는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과일날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추석은 우리에게 연중 으뜸 명절로 꼽히는 날입니다. 대개 명절 연휴라면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윷놀이도 하고 고향 친지들과 이야기꽃을 피우는 장면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요즘은 풍속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짧게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길게가 요즘의 추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풍속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텐트 앞에서 바비큐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배드민턴을 칩니다. 서울 근교의 아울렛에도 나들이 삼아 쇼핑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호텔에서 쉬며 명절 스트레스를 풀려는 이른바 호캉스족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향집은 당일이나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석인 어제 하루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역대 최다인 527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명절은 짧게, 휴식은 길게 보내는 방식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추석의 음식이라고 하면 송편, 토랑국 같은 것들이 떠오르죠. 또 할머니가 해주시는 부침개, 녹두전 같은 음식들도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게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 음식들을 추석이라고 꼭 먹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듯한데요. 전통적인 차례상을 지내기보다도 좋아하는 음식들을 차려놓고 같이 먹는 집들도 많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즐겨하던 윷놀이, 줄다리기 같은 민속놀이들도 친척들과 모여서 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네요. 일명 카페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카페에서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바로 우리와 같은 나이 또래의 청년들입니다. 이들이 쉬는 날 굳이 이 카페에 있는 이유에는 친척들의 잔소리가 한몫하는데요. 고향에 가면 진로에 대한 주위의 관심과 질문이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학생들은 말합니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아직 취업 못했느냐로 꼽힐 정도인데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얼굴을 보고 싶긴 하지만 안부차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전공서적을 읽기도 하고 이력서를 쓰기도 하면서 가족들과의 시간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는 것이죠. 심지어 서울의 한 어학학원은 이른바 명절 대피소라는 이름의 공간을 열어 연휴 동안 학생들을 위해 공부할 공간과 간식을 돈을 받지 않고 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말 그대로 명절은 짧게 휴식은 길게로 보내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주어진 꿀맛 같은 연휴에 이렇게 풍속이 바뀌고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짧게 보내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가족들과의 순간에 집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혼자서 보내는 명절은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명절보다 외롭고 휴식만 취하는 명절은 힘들더라도 명절답게 보내는 명절보다 마음이 풍족하지 않으니까요.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시사 매거진 2015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뉴스는 조금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는 유엔 총회가 있었죠. 광복 70주년과 분단 70년,
유엔 창설 7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띠는 올해 유엔 총회에는 16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전 세계 수장들이 연설을 하는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유엔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연설 중 유엔 외교 3대 키워드를 꼽아보자면 북한, 통일, 새마을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 운동의 지구촌 확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박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유엔 개발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내년에 개도국 소녀들을 위한 보건교육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공식 출범하고 향후 5년간 우리 돈 2,4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녀를 포함한 미래 세대에게 보건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또 박 대통령은 외교부가 유엔개발계획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공동 주최하는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새마을운동을 새로운 농촌개발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 개도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인센티브와 경쟁, 지도자의 리더십, 적극적인 국민 참여 등을 새마을운동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 세일즈는 한국의 높아진 국제사회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유엔 창설 당시에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며 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한국이 70년이 지난 지금은 국제사회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기여를 하는 모범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음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농촌개발 경험인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새로운 농촌개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 것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밖에도 개도국 소녀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일본에게 암묵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돌려 말하는 기회로도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키워드를 살펴보자면 바로 북한 그리고 통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6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유엔 무대에서 8.25 남북 합의의 실천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은 8.25 합의를 이루어냈고 이제 신뢰와 협력이라는 선순환으로 가는 분기점에 서게 됐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가 정치 군사적 이유로 외면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추가 도발로 대화 분위기를 해치지 말고 개혁과 개방으로 주민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핵 포기와 함께 북한의 인권 개선도 거듭 언급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며 분단의 역사를 끝내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일본의 방위안보 법률과 관련해선 지역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핵무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개혁과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길로 나설 것. 이렇게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일침이 가해진 만큼 북한은 박 대통령의 연설을 비난했는데요. 이산가족 상봉이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 밖에도 동족 대결 망발, 악담질, 얼빠진 소리, 철면 피해 극치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박 대통령의 연설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기조연설을 통해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자 동북아 및 세계 평화라는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며 공감대 형성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 통일은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의 잔재를 없애는 일이라고 표현하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심을 촉구한 것이죠. 유엔 총회의 핵심은 17개의 글로벌 개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입니다. 17개의 목표는 식량, 건강, 여성, 교육, 어린이 환경 등 전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6번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 사회를 만들자입니다.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정상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세계에 기여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사 매거진 2015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황도희의 시사콕콕. 황도희의 시사콕콕 코너는 시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대학생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콕콕 시사를 한번 찔러보는 코너입니다. 시사가 어려운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코너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입니다. 벌써부터 뭔 소리야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학우분들 많이 보이시는데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화두입니다. 거의 지난 한 주간 하루에 한 번꼴로 나온 듯한데요. 들을 때마다 뭔 소린지 몰라 하며 넘겨버렸던 분들을 위해서 시사콕콕 시작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200일가량 남은 가운데 여야 대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내년 총선 때 여론조사 방식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추석 다음 날 부산에서 전격적으로 만난 여야 대표. 안심번호를 활용한 오픈 프라이머리, 이른바 휴대전화 여론조사 경선에 의견 접근을 이뤘습니다. 선관위에서 통신사회 의뢰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휴대전화 중 임의로 선택된 번호를 안심번호로 받아 여론조사로 각 당의 경선을 진행하자는 겁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선관위 주관으로 하되 일부 정당만 시행하게 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치 신인에 불리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예비후보 등록 기간을 선거일 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조정은 이번에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벽에 부닥친 오픈 프라이머리 카드가 다시 살아나면서 전국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습니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다른 말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도가 거론되기 이전에는 유선 전화로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당원 투표를 해서 이 둘을 합쳐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유선 전화를 설치하지 않는 집이 많고 낮 시간대에 집 전화를 받는 연령층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을 받아왔죠. 그래서 안심번호제 도입이 제시되었는데요. 안심번호제란 여론조사를 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번호에 다른 번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즉 안심번호는 암호화되어 있는 휴대전화 번호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기존 국민공천제에 이 안심번호를 활용해서 선거에 나갈 후보를 공천하는 제도를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당이 선거인단을 모집할 때 이동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서 지역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선거인단 모집이 완료되면 안심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최종 여론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 관리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가 하게 되죠.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정당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 안심번호 도입 효과는 각 당이 유권자의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조직을 동원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의 조작이나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죠. 또 국민들에게 명망 있는 인물들이 정치권으로 영입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여야 대표는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지만 안심번호를 활용한 공직선거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부디 당파 싸움에 의거한 판단이 아닌 진실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시사 매거진 2015 어떠셨나요? 한가위 동안 일어난 일들을 바탕으로 소개해봤는데요. 다소 어려운 정치 용어들이 많아 힘드셨을 거란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알아갈수록 뉴스가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들릴 것입니다. 이번 주 비가 내린 다음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니까요. 우산 챙기시고 따뜻한 옷도 챙겨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상 9월 30일 시사 매거진 2015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더욱더 퀄리티 있는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하구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최경원, 기술 정원석,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